이번에는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중2 소설 중에 있는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 성석재. 성석재 작가님은 소설가이고 1960년 경주 상주에서 태어나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 소설집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를 펴내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은 책으로 소설집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노래. 장편소설 왕을 찾아서. 인간의 힘. 투명인간. 산문집 소풍. 농담하는 카메라. 칼과 황홀. 꾸들꾸들 물고기씨 어딜 가시나 등이 있습니다. 읽기 전에 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사물을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고 그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는가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을 그린 2명의 나가 있고 그들은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도대체 그 2명의 나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사건의 퍼즐 조각을 찬찬히 맞춰보도록 해요. 그때 말해야 했을까? 아니, 모르겠어. 다시 그때가 된다면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도 몰라. 내가 아는 건 내가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래, 달라졌어.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다른 직업을 가졌겠지. 남을 속이는 교활한 장사꾼?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는 군인? 뭘 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겠지. 그 일이 일어난 건 내 탓이 아니야. 그건 확실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 우연이야. 아니, 누군가의 실수지. 내 실수는 아니라고. 나는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 겉으로 보면 그래.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화랑의 벽을 장식하고 값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만 봐도 이런 척도를 속물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 사실이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없으면 내 그림을 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겠지.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나 혼자 내 재능을 의심하지. 나를 의심해왔지. 그날 그 일이 있은 뒤부터 혼자서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나를 미술의 길에 들어서게 한 아버지도 모르게 만난 이후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격려하고 내가 벽에 막혀서 더 나가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좌절할 때마다 나를 위로해준 내 아내도 모르게 내게 이런저런 상을 안겨준 평론가들, 원로들, 스승들이라고 알 수 있었겠어? 나는 이런 내 마음속을 들키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 내가 타고난 재능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다녔지. 고개를 쳐들고 상대의 눈을 쏘아보며. 생각해 봐야겠어. 왜 그 일이 생겨났는지. 그 일은 그 사건의 싹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자라기 시작했어. 그래, 천수기 선생님, 천 선생님이 내 담임 선생님이 되면서부터야. 선생님은 아버지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어. 졸업생이 20명도 안 되는 학교의 동창. 두 사람은 그 졸업생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였지. 한 사람은 교사가 되었지만 한 사람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던 화가가 못 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어.
졸업한 이후 각자 30살이 되기까지 만나지 못했지만 서로를 잊지 않고 있었지. 아버지는 염소를 팔러 나갔다가 장터에서 선생님과 마주쳤어. 두 사람은 10수년 만에 만난 어린 시절 친구를 금방 알아보지는 못했어. 선생님은 밀짚 모자를 쓰고 흙탕물이 튄 옷을 입은 농부에게서 어린 시절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지. 선생님이 지켜보는 동안 아버지의 염소가 팔렸고 아버지는 돈을 손에 든 채 읍내에 하나밖에 없는 화방으로 갔다지. 그걸 보고 선생님은 아버지가 어린 시절 친구라는 걸 확신했지. 군 전체 인구가 20만 명, 읍내에 사는 친구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에서 화방까지 가서 그림 재료를 살 사람은 흔치 않았어. 미술 선생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는 장화를 신고 염소의 목에 달려있던 방울을 손에 쥔 농부였어. 선생님은 아버지를 뒤따라 화방 안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거기서 서로에게 남아있는 어릴 때의 옛 모습을 찾아냈지. 다가서서 손을 맞잡았어. 자네는 어릴 적에 공부를 그리 잘하더니만 결국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군. 양복과 자전거가 잘 어울려. 어디 사는가? 선생님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근처에 산다고 말하고는 아버지에게 아직도 그림을 그리느냐고 물었어. 내 아들놈이 지금 10살이야. 난 아버님의 유언 때문에 그림을 포기한 대신 장가는 일찍 갔다네. 그 애가 그림에 재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한때 그림을 좀 그렸던 사람으로서 재료는 좋은 걸 써야겠기에 우리 형편에는 좀 과분하지만 이리로 온 걸세. 아버지는 화방에서 권하는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어. 선생님은 아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고 물었어. 아버지는 내가 다니는 학교를 말했고 그 학교는 바로 선생님이 막 전근온 학교였어. 선생님은 마침 3학년 담임을 맡은 터였지. 그럼 자네 아들 이름이? 선규일세 백선규. 선생님은 소리내어 웃었지. 선생님 반에 우연히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우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진 걸까? 아니야.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 있는 친구의 아들이 있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날 저녁 집에 온 아버지는 내게 말했어. 읍에서 네 담임선생님 만났다. 그 사람이 아버지의 친구더라. 그렇다고 너를 다른 아이들보다 잘 봐줄 거라고 생각지는 마라. 오히려 이 아비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한다. 다음날 아침 조회가 끝난 뒤에 선생님이 나를 부르고는 복도에 세워놓은 채 말했어. 네 아버지가 내 친구라는 걸 들었겠지? 그렇지만 선생님은 친구의 아들이라고 봐주지는 않는다. 뭐든지 더 열심히 해야 해. 알았느냐?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예 하고 대답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뭘 어떻게 해야 할 줄은 몰랐어. 내가 그때 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 공을 차는 거였어. 나는 축구를 좋아했어. 아이들과 공을 차며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운동장에서 놀다가 집까지 10리나 되는 길을 여우를 만날까 도깨비를 만날까 무서워하며 달려가는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었어. 지금까지는 0번이었고요. 그 다음은 1이라고 써 있습니다. 난 그림을 좋아해. 오늘도 미술관에 와서 전시된 그림을 보았어. 유명한 전시회가 열리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어쩌다 한 번 가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화랑과 작은 미술관이 즐비한 거리를 돌아다니지. 걷고 또 걸으며 돌아다니다 눈과 다리가 아프면 찻집,
고갱과 고후로 가곤 해. 여기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창문 밖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얼굴빛과 하늘의 빛깔을 비교해보지. 사람의 배경이 되는 나무 줄기의 빛깔과 나뭇잎이 흔드는 바람에서 무슨 느낌을 얻기도 해. 바람을 그릴 수 있을까? 바람은 보이지 않아서 그릴 수 없어. 하지만 바람 때문에 휘어지는 나무까지 바람에 뒤집히는 우산을 통해 바람을 표현할 수는 있어. 그런 일이 그림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나는 생각하곤 해. 그림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학자도 비평가도 화가도 아니니까 그냥 그림을 좋아하고 좋은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애호가로서 내 마음대로 생각할 거야. 물론 진짜 예술가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겠지. 바람도 붙들어서 화폭 안에 고정시키고 구름도 악보 안에 잡아놓고 시간도 그렇게 하는 거지. 시간도 무대와 음악과 화폭 속에 붙들어 영원하게 만들겠지. 좋은 그림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화가는 가는 시간을 화폭에 담아서 잡아놓고 다른 사람의 시간은 마냥 흘러가도 모른 척하는 사람일까? 그럴지도 몰라.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고도 시치미를 뚝 떼고 난 잘못한 거 없소 할 인물이지. 그 사람, 백선규.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상이란 상은 다 받고 다니더니 자라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가 됐어. 고갱과 고후에도 백선규의 작품이 걸려있지. 진품은 아니고 몇 년 전 어느 대기업의 달력에 인쇄된 그림을 오려서 액자에 넣은 거지. 그 사람 작품 저만한 크기의 진품이라면 몇 천만 원을 할지 몰라. 그런 작품이 이런 가게 벽에 걸려 있다가 누군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콧물이 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 누가 코딱지를 문질러 붙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 사람 작품은 몽땅 작업실 바깥으로 나오는 대로 특수하게 설계된 수장고로 모셔지고 그 안에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편안히 잠들어 있게 된다지 아마. 인쇄된 작품이라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린 선인지 보여. 악마가 그려준 것처럼 동그랗고 선명한 저 원과 원을 연결하는 실낱 같은 저 선, 더없이 흰 바탕, 너무나 희어서 마치 없는 듯한 바탕, 흰 눈보다 더 희고, 흰 구름보다 더 희고, 흰 거품보다 더 흰 저 흰색, 영혼을 팔아서 그 대가로 도깨비가 가져다준 물감을 쓰는 것일까? 그 사람은 어떻게 저 흰색을 만들어내는지 말하지 않았지. 원과 선을 그리는 저 검은색은 또 얼마나 검은지, 물감의 검은색보다 검고 숲보다 더 검고 천진무구한 소녀의 눈동자보다 더 검은 저 검은색, 천년 묵은 구미호가 그에게 검정 물감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그는 말한 적이 없어. 그에게는 비밀이 많아 보여. 세상에서 가장 검은 검은색과 세상에서 가장 흰 흰색을 만나 그의 그림은 보석처럼 벽을 빛나게 하지. 저런 게 예술이 아닐까? 인쇄된 작품이라도 그렇게 보이니 진품은 정말 어떨지 상상이 안 가. 진품이 생산되고 있는 작업실은 아마 무균실 같을 거야.